씨앗 하나가 언젠가는 큰 숲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우리들은 거대한 숲만 바라보면서 그 시작이 되었던 작은 씨앗의 가치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큰 숲을 담고 있는 작은 씨앗의 가치를 나 자신에게서도 발견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유명한 광고 카피처럼 나 자신은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그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비싸.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작가예요. 네. 이 작품도 많이 보신 분 많을 텐데 향수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존 머시 이야기 같은 경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바로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네. 작품입니다. 와, 진짜로 그 이야기에 힘을 가진 작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항상 이렇게 긴 이야기는 아닌데 단숨에 독자를 사로잡죠.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향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네. 사람들이 인생책으로 굉장히 많이 뽑는 게 향수예요. 이거 쓴 사람은 한 10회 정도만 읽어봐도 천재다 막 이런 느낌이 너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도 천재다라는 느낌이 나는 게요. 네. 장편에 한 10페이지만 읽어봐도 나잖아요. 네. 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7페이지밖에 안 돼요. 와, 그거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소리구만요. 완전 단편 중에서 초단편, 야. 깊이의 강요라는 작품입니다. 정말 오늘 저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네네. 좀 줄거리. 네. 아니 뭐 7페이지짜리가 줄거리가 있나 싶을 정도지만 그렇죠. 한번 네. 좀 살펴보면요. 어느 젊은 예술가가 그 자기 작품을 평론가가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겁니다. 깊이가 없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그 젊은 여류화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녀의 작품들은 첫눈에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들은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상처받았겠다.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는 에휴 뭐 평론가가 그냥 얘기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다가 이제 점점 그 말이 나는 깊이가 없다, 나는 깊이가 없다 이렇게 더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 자기 작품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처지에 이릅니다. 비관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작품이 끝나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누가 나를 이렇게 뭐 지적을 하거나 충고를 하잖아요. 아니,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자꾸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곱씹게 되면서 나를 점점 작게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신경 안 써야지 하면서도 약간 악플을 읽고 맞아, 상처받는 맞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네네.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제 친구는요. 친구한테 더 이상은 너 예뻐졌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친구한테 너 요즘 예뻐졌어라고 인사로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친구가 하루 종일 거울을 봤대요. 좀 이목이 상처 같지 않아? 그만큼 정말 남의 말을 휘둘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네,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그 재밌는 두 번째 포인트가 나와요. 네. 그 두 번째 포인트는 그녀를 그렇게 평가했던 평론가가 이제 그녀가 죽었잖아요. 네. 유작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론을 합니다. 완전히 반대. 그 극과 극의 반대 평론을 해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면 사명감을 위해 고집스럽게 조합하는 기교에서 이리저리 비틀고 집요하게 파고듦과 동시에 지극히 감정적이고 분명 헛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피조물의 반항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숙명적인, 아니 무자비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깊이의 강요를. 이게 평론이에요.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깊이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네네네.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킹 받는다는 표현 쓰잖아요. 네네. 킹 받는 포인트는 이 평론가는 자기가 그랬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나만 상처받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 평론가 좀 야속하네요. 아니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 말로 누군가를 상처를 준 건데 이 정도면은 작가가 약간 평론가를 저격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작가는요. 네. 평론가나 언론을 너무 싫어했어요. 오. 그래서 파트리크 쥐스킨트 지금 검색해 보시면 네네. 사진이 딱 한 장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그리고 누가 화제가 되면 지인은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그렇죠. 지인이 나오잖아요. 네. 가령 파트리크 쥐스킨트에 대해서 지인이 누가 얘기했다 뭐 한마디 나오면
그 지인이랑 절교를 했습니다. 오. 이 정도로 그 언론 기피증이 너무 약간 심해서요. 신비주의네요. 네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평론가는 그냥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평론가에 대한 불신은요, 좀 뿌리 깊어서 한번 이런 적도 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소설 중에 자기 앞에 생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네.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은 나왔는데 네. 사실은 에밀 아자르가 아니라 로맨가리라는 소설가가 쓴 거예요. 오. 로맨가리가 원래 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평론가들이요. 로맨가리는 이제 옛날 사람이고 고인물이고 이 떠오르는 에밀 아자르를 보라. 대단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쓴 거예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끝내 자기가 그걸 얘기하지 않고 죽었어요. 6개월 있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론가들이 얼굴이 사색이 됐죠.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나네요. 옛날에 그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 네네. 어떤 좀 높은 분이 지나가다가 코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높은 분이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수정하는 척하면서 원래 준비했던 가루를 바닥에 이렇게 뿌렸대요. 야.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이 딱 보더니 오, 좀 나아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자신의 방향성만 명확하다면 사실 남의 말에도 별로 흔들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이 소설 속 이 작가도요. 평론가의 의견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라고 그냥 넘겼으면 될 것을 그러게요. 반대로 나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그런 적은 없었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세 번째 포인트를 생각해 볼 게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자존감을 갖추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보통 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럼요. 그 말의 칼이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점점점 그런 네. 저는 그 남들을 좀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을 비난하고 비판해야지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리 뭐 명절 때 가보면 혹시 명절 공격이란 말 들어보셨죠? 있죠. 너 결혼 안 하니? 네. 그러니까 너 어떻게 애기 안 낳니? 네. 그 다음에 둘째 언제 안 나오고. 둘째, 왜 셋째 안 낳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네. 넌 뭐가 모자라서 취업을 못 하고 있어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나오게 맞아. 되면 진짜 이 자존감을 다치게 되는 일인데 그 아까 킹 받는다는 얘기 썼잖아요. 더욱 킹 받는 건 이 친척 어르신들은 자기가 그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인사한 거죠, 그냥. 나도 모르게 남한테 타인을 평가하거나 이런 말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서은국 교수님이 네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북유럽에서는 가장 최악의 인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인간이래요. 네, 그런 가장 최악의 인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생각을 좀 해야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언행을 좀 이렇게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또 반성하게 되네요. 네. 앞으로는 우리 이시안 작가님한테 머리 스타일 머털도사 같다고 절대 평가하지 않을게요.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필수액이 안 좋다고 절대 얘기하지 맞아요. 않아요. 저를 상처받지 않아요. 정말 그 남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누군가가 날 평가했을 때 뭐 무슨 상관이야. 신경 쓰지 않는 마음의 단단한 맞아. 어떤 보호막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미움받을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한번 아는 책 책방 정리해 볼게요. 그 대사가 떠올라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니까 남을 평가하기 전에 그 아픔에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우리 권진영 씨 품에 이렇게 안기고 싶네요. 이곳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오늘은 짧지만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파트리크 주스킨트의 깊이의 강요 만나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인문학으로 우리 사회를 통찰하는 인문학 전도사십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김상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연세대학교의 김상건 교수입니다. 장군이 4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수화의 장군들은 역전 노장이야. 나를 느끼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야 한다.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너무 바쁘시죠? 인문학 강연 여기저기서 막 초청받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강의가 있었어요. 아침에요? 네. 와, 아침이면은 7시? 7시에 공부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네, 매일 한 7, 80명씩 모여서 공부를 하죠. 매일 한 7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러면 몇 시에 하루를 시작하시는 건가요? 5시 반? 네,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인문학이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막 찾아봤는데 네. 너무 재밌는 컨텐츠를 발견했어요. 그때 막 여행을 이렇게 네. 랜선으로 네, 네. 인문학을 섞어서 해주시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긴 꼭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궁금해요. 여행지 있을까요? 뭐 단연코 네. 피렌체라는 피렌체. 곳입니다. 피렌체라는 곳은 이탈리아 중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네. 이 피렌체는 그 시대의 변곡점을 알렸던 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대를 변화시킨 곳이다라는 네. 뜻이죠. 왜냐하면 중세가 이제 400년부터 1400년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중세가 딱 끝난 그 시점에 바로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났죠. 바로 그 점에서 시대의 변화 혹은 나 자신의 변화를 생각한다면은 피렌체는 반드시 가봐야 될 그런 곳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렌체가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아의 도시입니다. 피렌체에서 미켈란젤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키아벨리, 산드로 보티첼리, 네. 메디치 등등을 만날 수 있죠. 야, 그런 여행지에 교수님 모시고 한번 가고 싶습니다. 아주 네. 명품 강의를 들으면서 풍성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네. 저와 함께 하는 게 있고 저와 함께 않는 게 있고요. 네, 두 가지가 나뉩니다. 정말 함께 하고 싶네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이야,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여행하는 마음으로 인문학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의 인생책을 만나볼 텐데요. 정치학 최고의 베스트셀러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어떤 책인지 만나고 올까요? 교황청이 금서로 지정한 악마의 책. 독재자의 교본으로 알려진 군주론. 리더의 통치 방식을 다룬 정치 철학서 군주론은 그만큼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불편한 진실. 21세기, 지금 우리는 왜 500년 전 집필된 책에서 리더의 조건을 탐구해야 하는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그 의미를 찾아봅니다. 네, 이 군주론은요, 다들 알고 계시죠? 워낙 유명한 고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감수 해제를 해주신 책을 직접 골라주셨는데 그래서 인생책인 건가요? 이번에 제 제자인 번역자 최현주 학생과 함께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네. 이 번역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으로 챗 GPT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동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번역본, 네. 예를 들어 뭐 맨스필드 본이라든지 이런 번역본들을 모두 인공지능에 넣어서 그동안의 번역의 패턴과 오류를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특별히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백성, 군중, 민중, 뭐 시민 이런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가 다르게 사용했다는 것을 저희가 챗 GPT를 가지고 확인했거든요. 와. 그래서 아마 지금 AI 시대에 네. 아마 이제 첫 번째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가장 정확한, 네. 가장 뭐 마키아벨리 얘기를 잘 다룬 거다라고 얘기하실 때 이시안 작가님 표정 보셨습니까? 왜냐면 이시안 작가님도 군주론에 대한 책을 내셨습니다. 제가 오, 들고 그러니까. 왔거든요. 네네네. 제가 아는 봤어요, 가장 그거. 가벼운 군주론. 맞아.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책을 되게 빨리 쓰는 건 아시죠? 네. 보통 2주 만에 쓰시잖아요. 보통 한 달 안에 다 끝내잖아요. 네. 저거 쓰는데 2년인가 3년 걸렸어요. 정말로 이렇게 네, 네. 가벼운 책을. 네. 저거는 전통적인 군주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리더십이라든가 뭐 이런 요소들을 우리 그 회사를 끌고 와서 리더라든가 팀장을 위해서 좀 한 자기 개발에 가까운 책이에요, 사실은.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로는 그 시대를 이해해야 되고 네. 또 수많은 고전이 인용되기 때문에 그 고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잘못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책이죠. 아니 진영 씨 어떻게 읽으셨어요? 군주론? 저는 이거 보니까 네. 좀 뭐라고 당황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군주면 약간 좀 뭐랄까 인자하고 네. 품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재산을 잃은 것이 나의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안 잊혀진다. 그럼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무슨 마리아 방구야, 이게 무슨 예술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진영 씨가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생각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권력을 만들고 유지해야 되는지를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군주의 조건입니다. 근데 사실 좀 의아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이제 군주가 다스리는 세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주론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군주론을 왜 읽어야 되느냐? 네. 이것은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대한 방식을 실체적 진실관계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스나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군주론은 어떤 사람에게는 악서입니다. 후흑학이라고 그러죠. 아주 음흉한 이론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물론 그것도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마키아벨리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읽고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키아벨리는요, 어떤 직책이냐면은 외국의 훈령,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라틴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게 많아야 되죠. 문장을 그럴듯하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식인이 하는 직업이었어요. 그 외무부 수석국장쯤 되는 사람이다. 워낙 부지런하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군사위원회 위원장까지 했습니다. 국방부의 한 국장쯤 되는 그런 역할도 했다. 겸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실각을 하게 돼요.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1512년에 메디치 가문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또 신정 정치가 펼쳐지다가 이제 공화정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그 공화정 정부가 149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512년 약 14년 동안 공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메디치 가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디치 가문의 찬밥 신세였던 겁니다. 산탄드레라는 곳에서 거의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기술이 없잖아요. 정치만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메디치 가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바친 겁니다. 약간은 그러니까 뭐랄까 아부성도 있고 나의 이력서 그렇습니다. 같은 네네 거네요. 그런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군주론에는 군주의 그 통치 기술을 말하고 있는데 좀 이래도 되나 싶은 이야기가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네. 부분이었어요. 네. 네. 악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악행을 행하는 사람은 겁이 나죠, 그죠? 두려움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는 실체적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악행을 잘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행을 잘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강력하게 아. 악행을 저질러라는 거예요. 네네네. 반대로 그 악행의 반대가 뭐죠? 선행? 선행. 선행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해야 돼.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아. 이게 마키아벨리가 군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다. 당근을 계속 주다가 채찍은 한 번만 써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당근을 조금만 줘야 됩니다. 큰 당근 주지 말고요. 아. 예, 작은 당근을 잔잔바리로. 주세요. 예, 줬다 뺐다 하면서 계속. 아, 얘기만 들어도. 그렇게 하면서 하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좀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진짜 근거가 있고 타당한 이야기였느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키아벨리의 조언을 따랐을 때 실패 확률이 더 높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마키아벨리가 메디치 가문이 그 책을 읽고 실패하기를 유도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야, 진짜. 완전히 숨어 있네요. 무서운 이야기죠, 이거. 네.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자였습니다.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족 제도를 철폐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쓴 다른 책을 보면 굉장히 공화주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사 논고라는 책이죠. 시민이 자유, 이걸 중요시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키아벨리의 의도는 또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그만큼 위험한 책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그 내용 중에요. 군주가 자비로워야 하느냐, 잔인해져야 하느냐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네. 잔혹한 쪽을 택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역사적 사례를 듭니다. 네. 누구냐면은 바로 아프리카의 정복자 스키피오 이야기를 해요. 이 스키피오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적진에 가서 정벌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지역 사람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가 궁지에 몰리게 돼요. 그래서 원로원 회의의 회부까지 돼요. 아니 자비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비로운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인데 언제나 지도자나 군주는 나라를 위해서 악행을 하더라도 잔인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키아벨리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건 군주가 사랑을 받거나 두려움을 받거나 둘 다 하면 좋겠지만 네.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이 제일 유명한 말이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또 지금의 리더나 팀장들은 받아들이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자비롭게 못할 거면 두렵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좀 무서운 상사의 그 어떤 롤을 취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이 상사가 무서우면 좀 뭘 하기도 괜히 혼날 것 같고 주눅 들고 괜히 잘한 것도 내가 맞나 싶기도 하고 해서 또 길을 못 펼 것 같은 그런 그럼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개그맨들 선배들 보면 아무래도 좀 무섭게 하는 선배는 그냥 해코지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그냥 숨고 막 이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교수님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때로는 잔혹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또 미움을 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거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실 마키아벨리는 이 전체적인 상황,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리 삶이 언제나 가변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하나의 원칙으로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거나 규범화해서는 안 된다. 어떤 데서는 굉장히 잔혹해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 키루스 대왕처럼 자비로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되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택해라라는 것이 정말 좋게 해석한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내용이죠. 네. 네. 가변적이라고 하시니까 말씀인데 이 군주가 가져야 할 것으로 또 되게 유명한 말이요. 여우의 교활함과 사자의 용맹함 이 두 그렇습니다.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그 말은 키케로에게서 나온 이야기예요. 네. 이 키케로는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철학자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의무가 뭐냐 이거예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동물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여우, 잔머리 굴리는 사람, 네. 사자, 폭력적인 사람, 경계해야 된다. 사실 이 표현은요, 율리우스 카이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머리가 진짜 좋았거든요. 이게 막 신출귀몰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여우의 머리를 쓰거나 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이제 약 1500년 후에 책을 썼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가 덫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우처럼 꾀를 내서 빠져나와야지. 그다음에 늑대가 공격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사자처럼 용감하게 싸워야 되지 않냐. 우리가 동물적인 힘으로 그걸 방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동물적인 지도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 백성들에게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네.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트랜스포머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정말 기존의 사상과는 좀 다른 주장을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반대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에 네. 근서로 지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가장 충격적인 게 성경에 대한 반론이죠. 성경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 마키아벨리는 그냥 때리면. 때려? 그러면 때려. 사자가 돼야지. 사자가 돼야지. 그죠? 그렇게 나왔던 거죠. 자, 흥미진진한 군주론에 대한 이야기 우리 김상근 교수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마키아벨리의 포르투나입니다. 운명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포르투나는 그리스의 그 디케 여신을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받아서 포르투나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행운의 여신이라고 우리는 보통 번역하죠.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사실 굉장히 성차별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나 행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여신으로 해석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베네치아가 너무 성장하니까 교황님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동맹군이었던 프랑스가 너무 힘이 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네치아와 손을 잡고 프랑스를 공격해. 와. 그러니까 이게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 동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행운에 맡기자. 혹은 행운의 여신이 우리를 통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유행했던 거예요. 예. 이 포르투나의 개념은요. 네. 비르투스와 같이 봐야 돼요. 비르투스는 뭐냐면은 탁월함에 대한 번역이었어요. 아레테라는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비르투스라고 했는데 이게 비르가요. V-I-R, 비르가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성다움, 강인함, 추진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최소한 50%는 비르투스를 발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야지 그걸 행운의 힘에 맡기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말씀하신 비르투스와 포르투나 이게 50대 50인데 마키아벨리도 포르투나가 힘이 세다는 거 인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가령 로또 한번 당첨되면 뭐 팔자 바뀌는 건 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역량은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거에 힘을 쏟아라.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얘기가 되어 있지 않나. 이 얘기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비르투스는 탁월함으로 번역하는 게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 포르투나의 우연성을 줄이고 이 탁월함, 그러니까 비르투스의 힘을 50%에서 거의 많은 퍼센티지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궁금해요. 시대의 특성을 이해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의 특성. 예.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탁월함을 발현하는 출발점이다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의 힘은 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시대를 읽는 어떤 키워드가 인문학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인문학의 길로 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요, 박사학위가 그 16세기입니다. 네. 제 선생님 중에 한 분, 지금도 살아 계신데요. 네. 100세를 넘으셨는데 저보고 논문을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남북을 이 만나는 지점에서 공부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6세기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16세기 때 동양과 서양이 만났어요. 왜냐하면은 신대륙 발견 이후고 또 서양의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온 때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이 동양을 만난대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예요. 르네상스를 공부하니까 당연히 재탄생, 르네상스가 재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다음 로마를 공부하니까 그러면 그리스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다가 이제 이런 책들을 발견하게 되고 마키아벨리에 대한 관심. 사실 이 마키아벨리에 대한 관심은요. 미켈란젤로와 마키아벨리가 네. 같은 시대,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안 친했나? 마키아벨리에게는 정치가 예술이었던 거예요. 오. 대리석이 주제가 아니고 인간이 주제였던 거예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더 고차원적인 예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인문학도 어떻게 보면 예술의 한 분야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 말에 점점 이렇게 빠져드는데 그러니까요.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 그러는데 저를 막 홀리시거든요. 네. 살짝 쉬어가면서 저희가 질문을 오히려 한번 던져볼까요? 이거 그러시죠. 봐요, 지금 입이 안 다물어지잖아요. 아, 그래요? 시작하면서 계속 안 다물어졌어요. 네. 그러죠. 그래서 약간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네. 바로 권진영의 소소한 질문 시간. 권소문을 준비했습니다. 오. 짜잔. 네. 네모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돼요. 교수님에게 4개 서재는 네모이다. 뭘까요? 저는 사실 중고서점 중고서점이다. 그래, 맞아. 책만 봐도 아 이거 갖다 팔아야 되는데 저는 4개 서재는 내 머릿속이다. 네, 네모는 바로 르네상스의 작업장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교수님? 사실 르네상스라는 게 재탄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쓰게 된 것도 사실 마키아벨리 때문에. 이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집에 가서 시골집이었는데 산탄드리아라는 아주 흐름한 집이에요. 그곳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 거예요. 고전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대의 현자들과 지혜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키아벨리가. 그때 그 고전들을 읽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오늘의 의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때문에 제게는 서재가 재탄생의 작업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멋지네요. 네. 자, 다음 두 번째 네모 맞춰주세요. 메디치 가문에 바친 군주로는 네모에 밀렸다. 뭘까요? 희곡에 밀렸다. 희곡에 밀렸다? 어. 뭘까요? 메디치 가문이 또 후원도 많이 했으니까 뭐 예술작품? 예술작품. 어. 자, 하나, 둘, 셋. 사냥개에 밀렸다. 아니, 그래요? 무슨 의미인가요? 마키아벨리가 이제 군주를 들고 이제 갔겠죠. 가가지고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다 바치면서 이거 제가 쓴 책입니다. 읽어주십시오라고 네. 하려고 했는데 네.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줄을 선 사람이 사냥개를 가지고 왔었어요. 사냥을 좋아했거든 그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 메디치 가문 사람들이 사냥개를 가지고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바치니까 이 사람이 뭐 하다 못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래 고마워 하고 딱 놓고 사냥개만 대충 맞췄다. 밀렸네.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가 엄청 실망했어요. 철저하게 외면을 받은 네, 거예요. 외면당했어요. 어. 네, 자기가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뛰쳐나가서 학당을 찾아가요. 그 당시에 그 군주제의 도래를 약간 경계하면서 공화정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던 피렌체의 젊은이들의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 공부 모임이 바로 루첼라이 정원이라고 해요. 아니, 저는 이제 쉬는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못 쉬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쨌든 우리 네. 교수님의 이 권소문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야, 쉬려고 했던 시간에도 뭔가 깊이 있는 물음표를 네. 또 던져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인문학으로 세상 읽기입니다. 요즘 정말로 느끼실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문학의 본질이라고 하면 뭐 계속 말씀하신 거지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2024년의 한국적 상황에서 인문학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쳤어요. 지금 지친 상태입니다. 이게 IMF 때부터 시작된 거로 제가 보이는데, 너무나 큰 이 자본주의의 거대한 파고에 한번 휩쓸렸고요. 그다음부터 우리 한국 사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요. 그때 방식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착취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를 쥐어짰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필요성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 내가 내 인생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른 방향이냐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인문학이 손에 잡힌 거예요. 옛날부터 여기 페네키아에서부터 항해술이 발전했는데 이 페네키아인들은 밤에 항해를 했어요. 왜 밤에 항해했을까요?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정해요. 특별히
북극성을 보고 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노를 젓고 있어. 그런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이 노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서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 내 인생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읽히고 있고요. 또 서로 위로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진 말입니다. 노를 네. 내려놓고 네. 하늘을 올려다 봐야 한다. 그게 그렇습니다. 인문학.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자.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주신 군주론을 통해서 군주의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 맞는 뭐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또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인데요. 내적인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하의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지쳐 있는 거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애를 놓을 그런 의욕을 상실해 있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따뜻한 시각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외면적인 것은 시대의 변화입니다. 예, 정말 세계가 점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의 변화는 뭐 1000년에 한 번, 뭐 500년에 한 번 이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 변곡점이라는 게 이제는 뭐 순식간에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세상을 이끌 것이다가 3년 전에 그랬죠. 근데 지금 이게 쑥 들어가고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펼쳐져요.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막 반도체 어쩌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정말 이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기술들이 지금도 연구되고 있고 이것이 상품화되고 있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지도자들이 그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예민하게 주시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영 씨 오늘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어땠어요? 우리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뭔가 진짜 옆에만 있어도 똑똑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예. 교수님 앞으로도 목소리를 크게 계속 강해해 주시고 네. 저도 잘 따라가면서 배우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 책이 인간 본성을 연구할 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이런 얘기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쓸 수 있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 읽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이거랑 두 개 같이 읽으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야지 우리가 사회에서 소셜 스킬을 발휘할 때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대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간 본성 연구소로 저는 추천을 합니다. 뭐 군주의 통치술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처세술이기도 한 그렇습니다. 몰래 숨겨두고 읽어야 네. 되는 군주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나 우리 인생책방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한국 정치의 정말 1번지에서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 정치라는 것은 저는 뭐 정치가도 아니고 정치 이론가도 아니고 사회학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만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이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정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군주론이 시대의 특징을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도자들에게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주론을 읽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처세의 방법도 배우게 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지도자가 된다거나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할 때 미래를 준비해 달라. 이 성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헌정사에 세상을 잘 관찰하려면은 산 위에 올라가 봐야 되고 산 밑에 내려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산 밑에서 산 위를 보게 되고요. 산 위에서 산 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전면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부디 많은 분들이 이 군주론의 지혜를 통해서 특히 지도자들이 미래를 잘 준비해 주시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상근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인문학의 가치와 삶을 통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인문학 지식으로 굉장히 배부른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갓과 인생을 합친 말로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을 의미하는 MZ세대 신조어 갓생. 오늘은 책을 통해 여러분의 갓생을 돕는 책들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북큐레이션 기획도서 갓생 챌린지, 그리고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성공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책 성공 그리고 성공자입니다. 성공 동기부여 전문가인 저자는 책을 통해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공자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두 가지의 큰 틀을 토대로 성공자의 목표력과 행동력, 실행력 총 3부로 나누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루틴을 조지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는데요. 그러면서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과정이며 위기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인생의 성공자로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갓생에 도전하다 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지 않을까요?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은 세상. 이제는 열심히가 아니라 영리하게 일해야 할 때.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책은 일하는 시간을 줄여드립니다입니다. 책은 각계각층 전문가 인터뷰와 연구 논문, 그리고 자체 실험을 응축해 덜 일하고 더 성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25가지를 선별해 소개했는데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여유를 얻고 싶은 직장인, 시간 관리가 생명인 프리랜서와 수험생, 그리고 갓생을 실천하는 갓생러가 되고 싶은 분들까지 따라만 하면 하루가, 일상이, 삶의 패턴이 바뀌는 실용적이고 핵심적인 생산성 기법.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입니다. 흑수저, 무스펙, 신용불량자에서 자수성가 부자가 된 저자. 저자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냈는데요. 자신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각화부터 욕망, 독서, 퍼스널 브랜딩, 도전, 열정, 습관 등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는 방법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바꿔보는 것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모두가 가면을 벗는다면입니다. 자폐인이자 교수, 트랜스젠더인 저자는 자신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어떤 정상성의 과면을 쓰고 살아가고 그 가면이 어떻게 자신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를 책을 통해 조명했는데요. 자폐인 심리학자가 탐구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법, 모두가 가면을 벗는다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가정과 자유시간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담은 책, 애프터 워크인데요. 영국 사회학자와 경제학자인 저자들은 무보수 가사노동이 어떻게 이전의 전통사회보다 현대 생활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하고 그와 관련된 장벽과 난관,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며 일과 가정, 자유시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실천적 대안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뉴욕타임즈 에디터스 초이스에 오르며 타임, 월스트리트 저널, 보스턴 글로브의 극찬을 받은 책,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인데요. 학문의 시원 바그다드, 최초의 순례자 현장 법사, 모든 영웅의 아버지 호메로스 등 세계사를 바꾼 4,000년 문화를 집대성한 책은 인류의 과거와 현재를 재정의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닌 일상 속 작은 목표에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갓생. 여러분의 갓생 살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모익지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